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코드를 줘야 합니다. 코드. 업종 코드를 줘야 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돼 있죠. 페이지가.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밑 아래로 스크롤을 쭉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옆으로 넘기면 밤색 페이지, 그다음 보라색 페이지, 노란색 페이지, 초록색 페이지, 파란색 페이지, 녹색 페이지, 다시 밤색 페이지. 아니다. 이거는 밤색이 아니라 뭐라 그래? 고동색 페이지.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청록색 페이지. 예, 그리고 다시 밤색 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가 6개, 7개 페이지가 있어요. 그만큼 근로복지공단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메뉴가.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페이지 중에, 이렇게 페이지가 많잖아요. 이 많은 페이지 중에 요 밤색 페이지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메뉴에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내 사업장의 업종 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조회가 안 돼요.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시는데, 고용보험에 등록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코드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사업장 명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손으로.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쓰셔도 돼요. 저는 사업장 명으로 해서 몰라가요. 제 거래처 중에 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사 찾기가 있죠. 지사 찾기가 띡 눌러요. 그러면 읍면동으로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읍면동. 그러면 거기는 향남읍이니까 향남읍. 화성시 향남읍이에요. 화성시 향남읍은 화성지사네요. 그죠? 화성지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했더니 이제 조회하기 눌러야겠죠. 자, 눌렀어요. 그랬더니 관리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유림산전 주식회사라고 나오고,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상시인원수가 5명, 산재보험 상시인원수가 8명. 이게 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가입 인원이 다를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 왜 고용보험 인원과 산재보험 인원이 서로 다를까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쳐봐 주세요. 이유를 아시는 분. 어느 분이 맞추시려나. 고용보험 인원과 산재보험 인원이 다른 경우. 왜 다를까요? 대표 임직원이라는, 천상에서님 대표 임직원. 네, 대표자, 네. 일용직이다. 최수선 대표님 일용직이다. 일용직, 네, 그럴 수도 있죠. 윤영현 대표님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산재보험도 아예 안 들죠. 갤럭시 S9님 혹시 대표와 가족인가요? 네,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죠. 천상에서님 직원과 대표. 직원은 들죠. 직원은 고용보험을 들죠. 자, 요거는 외국인 근로자. 이 매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인원과 산재보험 인원이 달라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어느 국가는 산재보험만 가입시키고 고용보험은 가입을 안 시켜주는 국가가 있어요. 네, 그 국가별로 달라요. 뭐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이런 데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고요. 베트남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간 고용보험 되는 국가도 있어요 또. 그러면 그분들도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급여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래서 그런 직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알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에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끝에 0 붙으면 고용보험에서 내 직장의 관리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에 0 붙이는 거. 이게 고용보험에서 내 회사의 관리번호. 고용보험 관리번호. 그런데 우리는 업종 코드를 조회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종 코드는 이겁니다. 21809. 이 업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업종 코드 21809가 나왔어요. 아, 그럼 우리 회사는 21809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용보험에 그 등록한 인원이 없으면 당연히 조회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꾸로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서 고용보험에 등록을 할 때 보통 세무사가 대행해 주거든요. 세무사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분류 코드 뭐로 입력해 주세요. 당연히 성장유망업종이겠죠.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적 딱 이렇게 특정 코드를 딱 입력하면서 이걸로 등록해 주세요, 세무사님. 그러면 세무사가 거기에 맞는 국세청 코드를 매치시켜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세무사가 국세청 코드를 먼저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등록해요. 거꾸로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업종 코드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세무사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걸로 해달라고. 근데 내가 업종 코드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성장 유망 업종이 아니야. 그러면 업종 코드 변경 신청서를 내시면 돼요. 변경 신청 양식 샘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크롬으로 보는 거라 아래 한글이 깨져서 나오니까 다운받아서 원본으로 한번 볼게요. 예, 아래 한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업장 관리번호 끝에 0 붙여주시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소재지 요 빨간색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님 성함 대표님 주민번호 그리고 여기 종류 업종에 날짜 적으시고 표준산업분류 코드 변경 뭐에서 뭐로 바꿔주세요. 거기다가 무슨 업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고용지원금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최근에 좀 까다롭게 한대요. 옛날에는 그 5자리 중에 한 앞에 3자리만 비슷하면 바꿔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까탈스럽게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하십시오. 실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실사가 나오면 한 2주 걸리고요. 실사가 안 나오고 그냥 통화로만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뭐 하루 이틀이면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보내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보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센터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에 코드 담당자한테 팩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다가 이름 쓰시고 서명 해서 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팩스 번호를 받으세요. 팩스 번호를 받으셔서 그 팩스로 보내시면 끝입니다. 신청은. 되게 간단한데 요즘에 좀 까탈스러워졌더라. 그렇게 해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고용지원금을 코드를 조회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코드를 변경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더 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근로기준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직장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한번 봅시다. 복잡한 표가 나오는데 제가 차분차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구분부터 볼게요. 자, 그 위에 크게 세 개로 나눠 놨습니다. 4인 이하, 5에서 9인, 10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5명에서 9명인 사업장, 1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자, 근로계약서는 세 사업장 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시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뭐 몇 개월 뭐 이런 몇 개월의 징역 뭐 이런 거 있는데 징역 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과태료가 아니에요. 벌금이 나와요. 벌금.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 보실게요. 근로자 명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보면 있어요. 너 내일부터 나와? 그러고 안 적어 놓는 거죠. 이것도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명부도 새 직장, 새 타입,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당연히 다 지켜야죠. 이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상관없습니다.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주휴수당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일주일 동안 만근을 하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8시간, 일요일 날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줘야 돼요. 네, 그걸 주휴수당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만근했을 때예요. 만약에 중간에 무단결근했다. 그러면 주휴수당 안 나갑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 아니라 월차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월차 쓰면. 월차 써서 일주일에 4일밖에 근무 안 했어요. 아니면 3일밖에 근무 안 했어요. 그래도 월차도 유급휴일이잖아요. 휴가잖아요. 예, 그거는 근무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무단 결근만 주휴수당이 안 나가고 그 외의 형태 근무하거나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은 줘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로수당 볼게요. 시간 외 근로수당. 이게 뭐냐면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거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에요. 연장 근로수당. 그거 볼게요.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 근로수당 1.5배 안 줘도 돼요. 근데 5인 이상은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150%를 줘야 됩니다. 네.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모두 마찬가지인데 4인 이하 사업장은 1.5배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냥 1배만 주면 됩니다. 근무시간 늘어나는 만큼.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의무사항이 돼요. 네, 올해 7월부터 의무사항.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외 근로수당도 12시간밖에 안 돼요.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시간 외 근로수당은 많이 줘봤자 12시간인 거예요. 최대로 줘봤자. 그거 넘어가면 네,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의 대상이에요.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7월부터는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사항이 됐어요. 이거 넘기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이 많고 처리할 일이 많아도 이거 넘기시면 안 돼요. 사람을 더 써라 이거예요. 넘기지 말고. 아니면 알바를 쓰던가 일용직을 쓰던가. 자, 연차수당 볼게요. 연차수당 4인 이하는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5인 이상은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연차수당이 뭔지 아시죠? 1년에 연차 14개씩 발생하잖아요. 1년에 14일을
연차를 쓸 수 있거든요. 옛날에 월차라고 그랬던 거. 연차를 안 썼어. 연차를 쓸 수 있는데도 안 썼어.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을 줘야 돼. 그런데 아니 휴가 가라고 했는데 회사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도 억울하잖아요. 그 연차 가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바빠서 안 간 걸 나보고 어쩌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예요.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그래서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아니하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잖아요. 사업주니까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꼭 하세요. 사규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월차 연차 안 쓰고 연말에 가가지고 나 1년 동안 연차 안 썼으니까 이거 다 수당으로 주세요. 이러는 사태가 생기면 추가 비용 부담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차 수당에 대해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꼭 사규에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당연히 다 줘야죠. 퇴직하면 줘야지.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네, 뭐 다 줘야죠. 그다음에 해고 관리가 있는데요. 해고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2달치 줘야 돼요. 아시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2달치 줘야 되고 너 요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마. 네, 이러면 한 달치 급여 줘야죠. 요번 달. 네. 그래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2달치 줘야 되고 너 요번 달은 급여 받고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마. 그러면 한 달치 급여를 줘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해고 관리가 4인 이하 직장이면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래도 그냥 한 달치만 주면 돼요. 2달치 줄 필요 없어요. 근데 5인 이상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2달치. 요번 달 근무하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한 달치. 요거 헷갈리기 쉬우시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남녀 차별을 금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있죠.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그 교육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서류에다 적어서 전 직원이 다 돌려보게 해요. 다 돌려보고 거기다 이렇게 사인하면 돼요. 읽었음, 교육 받았음.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틀어놓고 그거 시청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넘어가는 직장은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접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확인 사인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강사한테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이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시는 직장들 꽤 많아요. 네, 이거 회람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꼭 근거 자료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성희롱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직장 내에서. 그럼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 안 했다. 이 근거 자료 보관을 안 해놨다. 그러면 이제 업주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렇게 저기 인터넷에 가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있어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돌리고 니네들 사인해. 이렇게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원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고용지원금 중에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 취업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 고용지원금이 있어요. 그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을 구비해야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취업규칙도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사항인데 10인 미만 사업장도 어떤 특정한 몇몇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없어도 돼요. 대신 그 고용지원금을 신청 못할 뿐이에요. 근데 10인 이상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변경돼야 되는 고용지원금을 딱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고용센터에서 여기는 취업규칙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우리 취업규칙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신고를 안 한 거야. 네. 이제까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그럼 취업규칙 주세요. 그러면 취업규칙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이거 과태료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있는데 신고 안 했어? 아니면 취업규칙 아예 없어요? 큰일 날 것이네. 그러면서 과태료 퍽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봐주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신고하시라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변경 전 취업규칙, 변경 후 취업규칙이 들어가야 되는 고용지원금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취업규칙이 두 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최초의 걸 신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담당자는 그냥 신고했다고 받아주는 반면에 어떤 담당자는 왜 첫 번째 거 신고 안 했냐고. 그래서 과태료를 팍 때립니다. 과태료는 미작성 과태료 70만 원. 그다음에 뒤늦게 신고한 경우 40만 원. 인데 말 잘하면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이 고용지원금을 준비하는 김에 아예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예요. 네, 그리고 그 밑은 선택이고.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이제 최저임금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가요? 시급.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입니다. 네, 시급 8,720원. 올해. 네. 그러면 작년에는 179만 원이었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182만 원이에요. 네. 역대 최저로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때 초반에 너무 확 올려버리니까 막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니까 올해는 조금 올렸어요. 조금. 그래서 179만 원이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182만 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주급으로 치면 41만 8천 560원이에요. 자, 이 주급에는 그 8,720원이고 주당 40시간이니까 8,720원 곱하기 40 하면 이게 나올까요? 8,720원 곱하기 40시간 하면 41만 8,500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뭐가 빠져 있어요? 주유수당이 빠져 있죠.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꺼내놓고 보시죠. 8,720원 8,720원 곱하기 40시간 하면 34만 8천 원이잖아요. 근데 주급의 최저임금은 41만 8천 원이에요. 그죠? 원인이 뭐다? 주유수당이다. 네, 주유수당이 원인입니다. 주유수당 때문에 주급은 48시간을 곱해야 돼요. 40시간 플러스 주유수당 8시간. 그래서 48시간을 곱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은 8,720원 곱하기 8시간에서 69,760원이 최저임금 일당이에요. 7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일당은 7만 원이다. 그 다음에 주급은 여기에다가 40시간을 곱한 다음에 8시간의 주유수당을 더해서 41만 8,560원이다. 아, 주급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러면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이 최저시급에다가 209시간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209시간을 곱하니까 월급이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209시간이냐고요? 209시간이 뭔데 도대체? 자 보세요. 주 40시간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예, 주. 그럼 이걸 월로 환산하면 160 몇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60 몇 시간에다가 각 주마다 주유 시간 8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8, 4, 32. 그럼 30 몇 시간, 32점 몇 시간 또는 30 몇 시간이 주유수당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09시간이 돼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일주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월급이 나오느냐? 아니죠. 4.3, 4.354인가? 뭐 이렇게 곱해야 돼요. 아, 4.354 여기 있죠. 그래서 209시간의 근거는 주 40시간 플러스 8시간. 이게 주당 주급이잖아요. 주급. 주급에다가 4.3542. 그러니까 한 달은 4.35주예요. 4.3542 주라고 보는 거예요. 한 달을. 이렇게 곱하면 209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4.3542 하면 182만 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3542라는 숫자가 사업주분들한테는 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컨설턴트들 계시잖아요. 컨설턴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4.3542.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고, 1급도 있고,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는데, 통상임금은 또 뭐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에 아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일해. 그런데 아니면 주 40시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다 연장근로수당을 그냥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연장근로 안 해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써줘요. 이런 게 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설날에 100만 원씩 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석에도 100만 원씩 줬다. 근데 이걸 매년 줬다 계속. 그럼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기본급에다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다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그 어떤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 외 수당 따로 빼놨다고 통상임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해고 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산정하는데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바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이게 시급이잖아요. 시급. 1시간만 일했으면 1시간만 딱 일하고 나오면 8,720만 원, 8,720원 주는 거예요. 8,720원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급 8,720원으로 1년을 일하면 월급 182만 원을 1년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도중에 뭐 정기적으로 상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보너스를 받았으면 그게 통상임금에 올라가서 더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저임금은 182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은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노무 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서 노무 분쟁의 원인이 돼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최저임금 제도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계산 과정을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354이 알아두시고 주급부터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급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이제 최대 화두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주 52시간 초과 금지. 언제부터?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 산정제라는 게 있어요. 포괄임금 산정제가 뭐냐면 근로계약서에다가 우리는 기본급이 얼마고 뭐 식대가 얼마고 유류비가 얼마고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기본으로 깔아.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그냥 한 달에 250만 원으로 퉁칠래. 이런 거를 포괄임금제라고 그래요. 근로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써요. 그래서 포괄임금형 근로계약서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이 포괄임금 때문에 포괄임금을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피해를 안 입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사업주니까 사업주로서 포괄임금 산정제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다가 포괄임금 계약서라고 써주시고 그 포괄임금의 내용을 다 써주셔야 돼. 네, 이 포괄임금 250만 원은 이런 수당, 이런 수당, 이런 수당, 이런 수당이 다 들어간다고 써 있어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그런데 안 들어가는 근로계약서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현실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다 잠정적으로 분쟁 상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런 거 그냥 잘못된 거 가져다가 막 쓰시면 큰일 나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세무사가 준 양식인데요. 그러면서 세무사가 준 양식 그대로 썼는데 알고 봤더니 3년 전 거야. 네. 그 세무사는 3년 전 걸 갖다 주고서 쓰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큰일 나죠. 분쟁이 터지면.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분쟁이 터지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통상임금 아까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있어요. 또 퇴직금을 안 줘요. 네.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1년 일했으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주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차에 자르는 사업주도 봤어요. 네. 11달 다닌 애들을 잘라. 그만 나오라고. 퇴직금 안 주려고. 네. 이거 부당해고에 걸립니다. 국가가 이걸 모르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4개를 내서 11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이동시키는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4개 내서. 정비공장이 많은데 정비공장 1층, 2층, 3층, 4층을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서 10개월이나 11개월 한 다음에 위로 2층으로 옮겨요. 근로자를.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이거 요즘에는 이제 걸리면 다 짤통이 없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그냥 유한무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 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로자들도 이제 잘 알죠. 근로자들이 돈이 급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임금체불 분쟁이에요. 사업주로부터 뜯어내길 원하는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나도 돈이 없고 어려워.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근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너는 나보단 낫잖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났을 때. 아이 대표님, 사장님 어려운 거 아시는데요. 아는데요. 저도 잘 옆에서 봐서 아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임금체불 분쟁이 한 3, 4년 전에 엄청 났었죠. 우리나라 아주 그냥 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인데 그 다음에 부당해고 분쟁도 붙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 당하시고요. 진짜 재수 없으면 깜빵 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분쟁 사례를 보시면 금방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 볼게요. 분쟁 사례.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인데요. 노무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5년 전에 2016년에 파주의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포괄임금 산정대로 싸움이 붙었어요. 퇴직한 직원이 이 직장을 상대로 노무소송을 했어요. 돈이 급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다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사업주랑 노무 분쟁을 붙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지죠. 네. 퇴직한 직원이 전 직장을 상대로 노무소송을 했는데 지만 한 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부추겨가지고 해서 2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냈어요. 네. 2억 8천만 원,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2억 8천만 원 내고 2억 8 요양병원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2억 8천 두들겨 맞으면 폐업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폐업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당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노무 분쟁 많습니다. 사례 들어볼게요. 대치동에 있는 땡땡 어학원. 여기가 원장과 강사쌤 간의 퇴직금 및 수당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노무 분쟁 사례예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사무실 역삼동인데 가까워서 그쪽에 학원가가 대치동에 많잖아요. 이 어학원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원장과 강사는 형님 동생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사이예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한번 틀어지면 여기도 막 진짜 머리처만 안 잡았지 난리 나더라고요. 볼게요. 사례. 22개월 근무했어요. 한 학원에 22개월 근무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너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강사는 애들한테 맨날 자습만 시킨다. 네. 여기가 무슨 학교냐. 그래서 막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원장이 면담을 했죠. 강사랑 면담을 하고 야 너 이렇게 해서 클레임이 너무 많아. 너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만둬. 그랬더니 뭐 강사쌤도 그 당시에는 죄송하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학원 원장은 피해를 봤죠. 이 강사쌤의 이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를 봤어요. 학원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그 대치동에서 인지도 떨어지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피해를 봤어요. 화가 씩씩 났지만 그냥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강사가 해고 1개월 뒤에 마지막 한 달치 월급을 원장이 안 준 거예요. 약간 괘씸죄가 있어서 해고 된 지 한 달 만에 나 한 달치 급여 못 받았어요. 이거 주세요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원장한테. 주변에서 누가 뭐 내용 증명 보내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치 못 받은 급여 주세요라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원장한테. 자, 지불 거절당했어요. 원장이 아니 학원 망쳐놓고 나간 주제에 무슨 밀린 급여를 달라 그러냐 못 줘. 괘씸해서 못 줘. 그러니까 노동청에다 진정했어요. 강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이 진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용증명 수령 후에 재직 시절의 불량한 근태와 학원에 입힌 피해 등을 고려해서 1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거절했어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노동청이 진정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청의 조사 명령을 받은 후에 빡쳐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나 호락호락하게 못 줘. 너도 우리 학원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 원장의 심정은 이해하나? 네. 원장은 패소합니다. 강사가 승소했어요. 이만큼 근로기준법이 어마무시해요. 네. 피해액이 3천만 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당해요. 다음 사례 볼게요. 이번에 병의원이에요. 서초동의 땡땡 피부과. 이건 원장과 간호사 간의 분쟁이에요. 간호사가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2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이 간호사의 남동생이 술을 먹다가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네요.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이렇게 패싸움 붙었나 봐요. 합의금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합의금 500만 원을 못 내면 동생은 깜빵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죠. 누나가. 자기 남동생이 깜빵 가게 생겼는데 친구들 다 만났는데 친구들이 뭐 돈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못 빌리고 당연히 실업자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야, 너 그 근무했던 병원에다가 노무소송 제기해봐. 받을 거 있어. 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잖아. 너 초과 근로수당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거 청구해.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아니야, 우리 계약할 때 그 초과 근로수당 다 급여에 포함한 걸로 얘기 들었어. 그게 근로계약서에 써 있니? 글쎄, 그거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간호사가 거기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느냐,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로한 거에 대한 그 조항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구두로만 얘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과 원장님이 이 간호사 2년 동안 일하다가 나갔잖아요. 고맙다고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고 퇴직 선물도 주고요. 쫑파티도 해줬어요. 네. 쫑파티도 레스토랑 가서 좋은 음식 와인 먹이고 그동안 일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퇴직 선물도 주고. 네. 그런데 자기 남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네.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배은망덕하지만 네. 그래서 노무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임금체불로 걸어요. 임금체불된 거 없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근데 임금체불로 걸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무사가 계산 공식을 쫙 써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거 볼게요. 체불 연장 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된 거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못 받았다. 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거 다 구두로 합의된 거다. 라고 원장이 동료 간호사들한테 녹취 1억 뭐 해가지고 증언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인됐어요. 근무 시간이 아침 8시에서 6시, 저녁 6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40시간에 초과 근로 12시간이 돼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 근무. 이게 원래 10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는 거 아시죠? 그래서 9시간 근무.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7시간 근무였어요. 네. 이것도 점심시간 1시간 뺀 거죠. 그랬더니 주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을 근무했네. 그럼 12시간에 대해서 1.5배 곱한 금액을 받아야겠어 라고 노무사가 얘기한 거예요. 자, 급여가 이 사람이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인데 200구로 나눠요. 200구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죠. 시급에다가 150을 곱해요. 그리고 주당 12시간. 주당 12시간에 150%를 못 받았잖아요. 12시간을 곱하고 4.3541을 곱해요. 그럼 한 달치가 나오죠. 그리고 근무했던 24개월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소송 제기했던 간호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1,800만 원을 더 받는다고요?
네, 노무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 간호사의 월 통상임금은 이제 다시 계산돼요. 200만 원에다가 정기적인 연장 근로에 대한 17만 2,248원이 추가돼서 이 사람의 통상임금은 이제 217만 2,248원이에요. 200만 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17만 2,248원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거죠. 달라고. 자, 그리고 쫑파티 할 때 사직서를 안 냈어요. 사직서를 작성도 안 했고 주지도 않았고 그냥 빠이빠이 한 거예요. 사직원을 미작성했습니다. 사표를 써야 되잖아요. 사직서를 안 썼어요. 그리고 보관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안 썼으니까. 네. 사직서를 미작성했기 때문에 퇴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퇴직금. 이 새로 계산된 통상임금의 2년치, 그러니까 2달치. 그래서 430만 원. 이거 일단 청구했고요. 퇴직금 2년치 퇴직금 430만 원. 그리고 부당해고 사직원을 미작성했으니 퇴직 후에 이제까지 퇴직 후에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사직서 안 썼으니까. 그리고 원직 복귀 시켜야 돼요. 법령상에 원직 복귀하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복귀는 안 했는데 원직 복귀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217만 원에다가 소송기간 3개월치의 급여를 또 줘야 돼. 그럼 650만 원을 또 추가로 줘야 돼.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3,800만 원. 네. 2,800인데 여기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과 산정된 금액 2,800만 원, 그래서 3,8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요. 네. 이걸 합의해서 지불하면 다행인데 끝까지 합의 못하겠다고 우기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그럼 한 5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3,800만 원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 앞에 말했던 이 심각한 사태는 근로계약서 잘 쓰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퇴직할 때 사직서 받으시고, 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직원들 그 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남아있으면 빨리 내보내시고 퇴근하라고. 그러면 걸릴 일 없어요. 자, 저거를 준수하고 나서 이제 고용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고용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분류를 보시면 고용 창출할 때 나오는 거, 새로 뽑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할 때 나오는 거, 회사가 망해서 잘려야 되는데 회사 폐업 안 하고 그냥 유지시켰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있고, 청년을 고용했을 때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뽑았을 때 나오는 지원금. 그 다음에 고용 환경 개선 장려금. 그래서 뭐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환기 장치를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장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장려금.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우리나라 7군데 8군데 7군데인가 8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나오는 고용 촉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빼더라도 이렇게 대분류상에 이렇게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분류 한번 볼게요. 이게 대분류면 요 밑에 하위
고용 창출 장려금 안에 있는 하위 장려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 이거 볼게요. 중분류. 고용 창출 장려금 밑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고요.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이 있고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만약에 뭐 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럼 8명의 근무 시간을 다 1시간씩 줄여요. 그리고 새 직원을 하나 뽑아. 네, 이러면 일자리 함께하기예요. 기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새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해외에 나가서 생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생산하는 기업. 그다음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그래서 이거는 50세, 예, 만 50세, 만 50세니까 올해가 50세가 되는 사람들이 71년생이잖아요. 71년생에 생일 지난 사람들, 71년에 올해 생일 지난 사람들을 뽑으면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선승인이에요. 선승인. 국내 복귀 기업도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선승인은 아니지만 그 근로계약서를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사람들 근로시간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는 고용센터에다가 미리 서류를 내서 사업계획서랑 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고 TO가 나와요. 니네는 5명 뽑아. 5명까지 TO 줄게. 그럼 그 5명 범위 내에서 50세 이상 직원을 뽑으면 장려금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해서 고용안정장려금이 뭐라고요? 고용안정장려금? 네. 기존에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근무 시간을 이동한다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고용안정장려금. 그래서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거는 워라밸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소리인데, 이 제도는 뭐냐면요. 주 40시간 근로자를 주 35시간 이내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주 40시간 근로자를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근로시간이 줄였으니까 급여도 줄일 수 있잖아요. 급여를 줄이면 노무비만 지원해주고, 급여를 안 줄이고 1시간을 줄여줬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거에 또 몇 퍼센트를 국가에서 보전해줘요. 그래서 워라밸 일자리도 괜찮아요. 네. 직원들 1시간 일찍 퇴근시키고 대신에 사업주한테는 돈이 좀 괜찮게 나와요. 이거는 6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직원 한 명당. 그럼 전 직원이 워라밸 하면 왜 뭐 괜찮죠? 워라밸 괜찮은 장려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워라밸. 그리고 이건 승인 사업이 아니에요. 허락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규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사규만 보여주고 신고하시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소급도 대정이니까. 네, 원래 소급하면 안 되지만 사규가 우리 과거 4개월 전에 고쳤는데요. 그래가지고 4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그러니까 워라밸과 일가정 양립의 다른 점이 뭐냐면, 워라밸은 근무 시간을 줄여줘요. 그러면 그 줄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라. 아니면 너 뭐 야간 대학원을 다녀라. 아니면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좀 돌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워라밸인데, 일가정 양립은 아침에 애를 챙겨서 나오느라고 늦는 여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부인데 직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침 9시 출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애들 챙겨서 유치원 보내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남들은 9시에서 6시
퇴근인데 당신은 10시에 출근해. 대신에 7시에 퇴근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 워라밸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데 일가정 양립은 근로시간 줄이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네. 출퇴근 시간만 바꿔서 요런 일과 가정을 서로 양립할 수 있게 해주면 지원금이 또 나와요. 네. 요거는 이제 40만 원씩. 주당 10만 원씩 나와요. 일주당 10만 원씩. 1년에 52주니까 520만 원 나오겠죠. 그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그래서 출산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 뭐 출산 육아 보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30만 원씩인가 줘요. 근데 출산 휴가를 간 사람들의 빈자리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럼 또 60만 원씩 지원해 줘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 그다음에 중분리 2 볼게요. 고용유지지원금. 자, 아까는 고용 안정이었잖아요. 이건 고용 유지예요. 회사가 망했어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럼 당연히 폐업을 하거나 뭐 휴업을 해야 되는데 휴업을 해도 직원을 안 자르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게. 네, 이겁니다. 이게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이거는 휴업 폐업할 때 급여의 한 60%를 지급해주는 직장이면 나오는 거. 이거는 휴업을 했는데 무급으로 할 경우 근로자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6만 원씩. 이건 일당 6만 원씩 쳐서 6만 6천 원인가? 하여간 6만 원인가 6만 6천 원인가 쳐서 지급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그게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청년 내일채용공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 내일채용공제는 이제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는데 3년제는 힘드니까 이제 2년제. 청년 내일채용공제는 2년 동안 청년이 월급에서 12만 5천 원씩 떼서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금을 듭니다. 청년 내일채용 공제 통장이 있어요. 청년 내일채용 공제 통장이 있는데 거기다 자기 급여를 매월 12만 5천 원씩 떼서 2년 동안 300만 원을 저축해. 그러면 국가랑 기업에서 거기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300만 원을 낸 이 직원은 2년 후에 얼마를 받을까요? 지금 도입하고 있는 직장도 있으시니까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혹시나 지루해서 졸까 하여. 채팅창에. 1600만 원. 한 번만 하시나요? 1200. 네, 1200. 1200이 맞습니다. 네. 1200만 원이 맞아요.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300만 원 내고 1200만 원 받았잖아요. 수익률 400%. 대박이죠. 네. 그러면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할 거 아니에요. 다 해달라고. 근데 직장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청년이 그 고용보험, 우리 회사 들어오기 직전에 고용보험 들었던 기간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네. 뭐 하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맞춘 애인데 뽑아보니까 똘망똘망해요. 얘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회사에 오래 잡아두고 싶어. 그러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미끼로 잡아두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2년 동안 회사를 퇴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실제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한 직원들도 퇴직하더라고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낸 돈만 받아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청년 내일채용공제라는 게 있고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현재 직원이 3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았어. 그럼 4명이 됐잖아요. 증가가 됐죠. 근데 그 증가된 인원이 청년이야. 그러면 지원금이 나와요. 한 달에 75만 원씩 3년 동안 36개월 많이 주죠. 그래서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하나 잘 뽑으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용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3명인데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4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청년이면 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3명 중에 1명이 퇴사했어. 그럼 다시 3명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달은 안 나와요. 네. 그 달은 안 나와요. 빼고 줘요. 네. 요런 게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뉴딜 정책, 작년 7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뉴딜 정책에서 나오는 별도의 또 지원 사업인데, 이제까지 말했던 모든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하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전 부처에서 각출합니다. 전 부처에서 각출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근데 그 청년이 디지털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든 DB를 관리하든. 그래서 그 청년이 디지털 쪽에 관련된 일을 하면 190만 원씩 줘요. 6개월. 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월급이 200만 원이면 국가에서 190만 원 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나머지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36개월 받는 건데, 청년 디지털로 6개월 받았으니까 그거 까고 나머지 30개월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넘게 받아요. 이 직원이. 엄청나게 받죠. 그리고 직원 하나 잘 뽑으면 사업주가 참 인건비 부담도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올해 폐지됐어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회사 안에 있으면 지원금을 줬는데, 요즘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회사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 폐지됐고요. 대신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있는데, 회사에 그 사규에 정년퇴직을 60세로 잡아놨어요. 우리 회사는 정년퇴직이 60세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근로자가 59세인 거예요. 현재 59세인데 내년에 60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60세가 넘어도 정년퇴직을 안 시키고 계속 고용을 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예, 그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그래서 기존에 60세 이상한테 주는 거는 없어졌는데, 59세에서 60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되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고용지원금 신청 요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을 하려면 일단 성장 유망 업종이 돼야 되죠. 당연히. 성장 유망 업종은 당연히 돼야 되고, 지식 서비스 산업이거나 문화 콘텐츠 산업이거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거나 성장 유망 업종에 들어있거나 벤처기업이거나 청년 창업기업이거나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거나 메인비즈 인증을 받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네. 5인 이상이면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청년 디지털 고용지원금 받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 또 있어요. 엄청 많죠.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고용 촉진 장려금은요, 그 근로자가 현재 실직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뭐 실업급여도 다 받았거나. 근데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네. 그럼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요.
저를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취업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도 알선해줘요. 그게 취업 성공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했던 근로자,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회사가 뽑으면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고용 촉진 장려금이 원래는 뭐 여성 가장, 장애인, 그 다음에 실업자, 장기간의 실업자를 뽑으면 주는 장려금이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취직이 안 돼서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소외자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거죠, 이거. 뽑을 사람이 있어. 야, 너 일단 고용센터 가서 구직 등록하고, 그 다음에 취업 교육 받아.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면, 취업 교육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어가면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뽑으면 지원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1년. 그럼 720만 원 나오죠. 그리고 그 직원한테는 취업 축하식으로 해서 150만 원을 줍니다. 두 번에 나눠서 150만 원을 줘. 이게 이제 고용 촉진 장려금이에요. 짜고 치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 환경 개선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제 시설 자금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집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직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고령자한테 뭐 휠체어 그 경사로나 아니면 뭐 손잡이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이거 있는데요. 아까 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일생활 균형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애를 다 돌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땡겨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뭐 자기 학업이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구축비를 지원해줘요. 구축비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격 화상 서비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걸 국가에서 내줘요. 만약에 줌을 회사에서 단체로 구입했다 유료로 그럼 그 줌 이용비 이런 거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그래서 지역별로 고용 위기 지역에 취업을 하면 지원해 준다. 자 여기까지가 중분류인데요. 이제 세분류 볼게요. 세분류. 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까지 다 했던 건데 얼마씩 나오는지까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고용 창출 장려금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일자리 함께하기가 뭐라 그랬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새 직원을 뽑으면 돈을 주겠다. 얼마 나오나요? 증가한 근로자 수 1명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2년 동안 줍니다. 2년 동안 줘요. 그리고 사업주한테 얼마를 주냐면요.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었잖아요. 기존 근로자들은. 근데 월급을 깎지 않았어. 그러면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거랑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거랑 월 5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 한 명당.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근로자 한 명당이고 이거는 증가한 근로자 한 명당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증가한 근로자는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나온다. 되게 많죠? 네,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은 첫째,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일단 지정이 돼야 돼요. 저 중국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와서 지정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갔다 왔다고 신청 덥석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저희들은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300명 이하인데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180만 원 나옵니다.
분기에 180만 원씩. 이거 안 돼. 분기당 18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중년 적합 업무.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뽑을 때라 그랬어요.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뽑을 때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그 전에 신중년 적합 업무가 이런 것들이에요. 경영 인사 전문가, 경영 지원 사무원, 회계 격리 사무원,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신중년 적합 업무. 생산직은 안 돼요. 생산직 빼고 나머지는 다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신직업, 그래서 경영 마케팅 관련 신직업, 디지털 분야 신직업,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원, 세일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과 제빵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50세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얼마를 줄까요? 여기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1년에 96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지원금이라고요? 신중년 적합직무. 네. 그 다음에 고용촉진장려금. 제가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던 거. 네. 근로자가 1번부터 16번 교육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 달 이상 받아요. 이 중에 한 달 이상 받으면 걔를 뽑았어.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1년에 720만 원을 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 우리 회사가 직원이 빵이야. 고용 등록한 직원이 없어. 나 혼자 1기업이야. 그러면 첫 번째 직원을 이걸로 뽑으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직원을 이걸로 뽑으시면 720만 원을 받습니다. 인건비 보조 받아요. 이거 모르시고 뽑으면 그냥 생 월급 다 나가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네. 한 달에 75만 원씩 한 달에 75만 원씩 3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 고용하면 900만 원, 두 명 고용하면 180, 1년에. 근데 이게 3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아셨죠? 자, 그다음에 고용 안정장려금 가볼게요. 이제까지는 고용 창출이었어요.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하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은 직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워라벨은 얼마 나오냐? 임금 감소액 보전에서 최대 4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 노무 비례해서 최대 2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 감소액, 근로 시간이 줄었으니까 급여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급여를 안 줄였어. 그럼 40만 원 나와요. 근데 급여를 따라서 줄였어. 그럼 최대 40만 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원금이. 뭐 1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임금 감소액 보전. 이게 최대 40만 원. 그 다음에 이거랑 상관없이 노무비가 무조건 1인당 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최대 6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거죠. 1인당 최대 6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근무가 줄어든 시간에 보충을 하려고 대체 인력을 뽑았다. 그러면 걔도 6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60만 원을 준다. 네. 이게 이제 워라밸입니다. 이게 워라밸.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나오는 거. 이거는 전환한 근로자.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된 그 사람이 정규직일 때보다 급여가 올랐어. 그럼 오른 급여의 80%를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 최대 60만 원씩 나옵니다. 이것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뭐라 그랬죠? 탄력 근로제.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요 넷 중에 하나를 시도하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얼마 받나요? 네, 일주일에 1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520만 원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받았고요. 출산 육아기. 이거는 뭐 출산 휴가 보내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육아휴직 시키면 한 달에 네, 30만 원씩 주고. 네, 이건 심플합니다. 30만 원씩 준다. 그 다음에 고용 창출 받고 고용 안정 받죠. 이제 고용 유지 볼게요. 고용 유지는 휴업이나 폐업이라서 망해야 되는데 문 안 닫고 직원들을 그냥 계속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겠다. 얼마를 주나요? 여기 보면 한 달에 아니 하루에 6만 6천 원 6만 원이야? 6만 6천 원이야 갑자기. 아 여기 있다. 일일 한도 6만 6천 원. 일일 한도 6만 6천 원. 6만 원이 아니고 6만 6천 원이네요. 예. 그래서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휴업 해놓고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급 휴업으로 하면 국가에서 6만 6천 원씩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고용유지. 휴업일 경우 이건 휴직일 경우. 휴업일 경우 휴직일 경우 똑같이 6만 6천 원씩 나옵니다. 무급 휴업 휴직일 때도 나와요. 6만 6천 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지원.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비,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나 나오느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니까 그 보육 선생님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국가에서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의 그 보육교사한테 1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 그래서 40명 미만이면 200만 원. 월 200만 원씩 운영비 주고 직원 한 명당 120만 원씩 서포트 해주고. 네, 요게 직장 어린이집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고용안정. 그래서 아까 그 고령자 계속 고용 얘기했죠. 59세에서 60세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르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분기당 90만 원을 준다. 최수선 대표님 질문 오셨네요. 질문. 구직자가 고용센터에서 한 달 이상 교육받고 구인 회사와 매칭되는 고용지원금, 네, 아까 고용촉진장려금 최초 고용 시에만 해당되나요? 그 직원 입장에서 최초 고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최초 고용이? 아니 회사 입장에서 최초 고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을 뽑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딴 사람이면 돼요. 네, 딴 사람이면 됩니다. 최초 고용 아니어도 돼요. 그 직원이 최초 고용일 필요 없어요. 최초 고용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인데 한 명이 나갔어. 9명이 됐어요. 그리고 10번째 직원을 걔를 다시 뽑았어. 그래도 나와요. 고용 촉진 장려금이니까. 추가 고용이 될 필요도 없고 설사 인원이 줄었을지라도 우리 회사 인원이 줄었을지라도 고용 촉진 장려금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 내요. 월 11만 5천 원, 24개월. 그럼 얘는 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300만 원 보태주고
정부에서 600만 원 보태줘요. 그럼 우리 회사도 내야 되나요? 근데 기업이 내는 300만 원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결국 정부에서 9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는 300만 원 내고 1200만 원을 가져간다. 로또만 샀다. 이거죠. 예, 수익률 400%짜리 적금 2년짜리 이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위기 지역이죠. 여기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여기에서 사람들을 뽑으면 돈을 주겠다. 여기도 6만 6천 원 줄 거예요. 네, 6만 6천 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류 알아봤네요. 세 분류 알아봤습니다. 엄청 많죠.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제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절대 아니죠. 엄청 많죠. 못 받으시면 바보예요. 네, 이제 우리는 이 고용노동금 지급되는 알고리즘을 알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예산 편성 보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고용 관련 예산이 25조였는데 올해 32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지갑을 두둑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작년 이맘때쯤 고용지원금 떨어졌거든요. 네, 올해 작년에 못 받은 사람 소급해서 준다 그러잖아요. 올해 예산이 넉넉해서. 네, 주요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취업시험제도가 작년에 20만 명 TO를 받아놨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40만 명 작년 거까지. 그래서 예산이 엄청 늘었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여기도 작년에 2만 명 예산이었는데 올해 45만 명 예산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95만 개, 올해는 103만 개.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정부에서 취업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자, 예산을 보면 지원금이 보인다. 네. 정부 돈 많아요. 빨리 받아가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어디서 신청한다고요? 고용센터. 네. 아까 코드 변경하는 건 어디?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금 어디다 신청? 고용센터. 아까 코드 변경은 근로복지공단.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고용노동부의 구조 볼게요.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돼 있냐? 세종시에 장관님이 계십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본부는 세종시에 있어요. 장관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각 지방별로 노동청이 있습니다. 서울청, 경기청 뭐 이렇게 노동청이 있고요. 여기서 임금체불 사건을 맡아요. 경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막 고용주 막 소환하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 지도점검도 나갑니다. 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밑에 노동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청이 있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고 밀접한 고용센터가 있어요. 고용센터. 여기서 실업급여도 신청하고요. 실업교육도 신청하고 각종 고용지원금도 지급하고. 네, 고용센터. 취업 성공 패키지 아까 했던 그 취업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착한 일을 고용센터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직원 중에 고용센터 직원들이 제일 불쌍해요. 공무원인데요. 칼퇴근도 못하고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맨날 일만 해요. 불쌍해 죽겠어요. 공무원인데. 그래도 어떻게 일 많은데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신청한다고요? 코드 변경.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징수하는 역할이 제일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청구서.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하는 곳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그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 업종 코드 관리할 때 고용보험 인원 몇 명, 산재보험 인원 몇 명 이렇게 구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 자격관리를 여기서 하고요. 산재를 승인해 주는 것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5만 원 미만일 때 한 달에 8만 원씩인가 6만 원씩인가 주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전 직원들한테 다 주죠.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원래? 최저임금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 사업주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속도를. 그래서 215만 원 밑으로 받는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한 명당 처음에는 20만 원씩 주다가 그다음 15만 원씩 주다가 10만 원씩 주다가 올해는 8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8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지원금을 다 고용센터에서 주지만 일자리 안정자금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줘요. 네. 그래서 일러분들이 있어요. 고용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코드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팩스번호 알려달라고. 그럼 고용센터 직원들 진짜 황당해하죠.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잘못 거셨다고. 그럼 화내요. 아, 내가 김종호한테 강의 들었는데 뭔 소리 하냐고. 빨리 팩스번호 알려달라고.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하시라고. 네, 코드 변경 신청은 여기다.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다 하시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무사가 다 해줘요. 네, 세무사가 기본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세무사를 현재 안 쓰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산업분류코드 변경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다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여기는 이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그 업무를, 부당해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근로기준법을 알아봤고, 노무 분쟁 사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쫙 훑어봤어요. 네.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해당하시는 거. 여러분들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을까, 설마.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료 빼는 거죠. 네, 강의료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앞으로 경영에 보탬이 되게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시고 뽑으시라고, 이제부터 직원들을. 이제까지 모르고 뽑았는데요. 이제까지 모르고 뽑아서도 승인 없이 그냥 청구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건 청구하시면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승인 사업에만 나오는 지원금인데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뽑았어.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승인을 받아서 TO를 받으신 다음에 직원을 뽑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네, 상황별 고용지원금을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생각이 있으면 고용창출장려금. 이게 대분류로 하세요. 대분류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가 지금 5명인데 6명으로 늘 거다. 근로자가 지금 7명인데 8명으로 늘 거다.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이 창출된다. 그래서 고용창출장려금이에요. 그 밑으로 서브가 일자리 함께하기가 있었고, 국내 복귀기업 고용지원이 있었고, 신중년 적합직무가 있었고,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성공 패키지 있었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있었고, 장기근속 청년 내일채용공제 있었죠. 그 다음에 64 이상의 노령자, 이거 올해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이 증가할 경우에 받는 고용창출장려금.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용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이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용 안정장려금. 네, 고용 안정장려금. 볼게요. 서브로 뭐 있어요? 출산 육아기 지원금이 있었고, 출산 육아기 지원금의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이 또 있었죠.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정규직 전환 지원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어. 워라밸 일자리 있었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무제, 뭐 아니면 뭐 재택근무제 뭐 이런 걸 했어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데 달라요. 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고 얘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금, 계속 고용장려금 59세에서 60세 넘어가는 사람들 또는 취업규칙에 65세가 정년이로 돼 있으면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정년퇴직 안 시키고 계속 고용하면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네, 회사가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그냥 계속 하면 주는 거. 그 다음에 환경개선 장려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고령자 고속계형. 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자리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 인프라 구축비. 그래서 줌 사용료 뭐 이런 데 내줘요. 자, 끝났습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동안 준비를 채팅창에 쳐놓으세요. 준비.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질문이 없나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오늘은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양식지 다 드릴 거예요. 이거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양식지거든요. 네. 이거 싹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첨부파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싹 다 드립니다. 자, 천상에서님 프리랜서 계약 직원을 월 약 500만 원씩 3회 지급 후 4개월 차례 200만 원 정도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제도에 가능한가요? 이거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급여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네요. 이 사람을. 이거는 고용센터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비정규직은 급여가 적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급여가 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500만 원씩 3달을 주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200만 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고용 안정장려금은 아닐 것 같고요. 정규직 전환은 아닐 것 같고 이분이 청년이면 청년 장려금을 받으시고 아니면 워라벨은 이제 비승인 사업이에요. 워라벨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승인 사업인 탄력근로제, 일가정 양립 이런 걸 해서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 서은정 대표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노무 분쟁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쓰세요. 근로계약서 쓰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고용한 직원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업주를 보호하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서울정 대표님 정말 그리고 나머지 대표님들 다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세요. 네. 김민경 대표님 근속 10년이 다 돼가는 직원의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로계약서 이게 의무화 됐는데
그냥 안 받고 이제까지 있다가 이거 노동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한다. 이거 써라 빨리. 또 이렇게 해서 다 받죠. 네. 천상혜선님, 지난주 강의하려던 내용은 다음 주에 하시는지요? 아, 창업 도약 패키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마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마감이라서 안 합니다. 아, 천상혜선님, 그 창업, 그거는 업력, 창업 도약 패키지는 업력 3년에서 7년, 3년 초과 7년이야. 그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마감이라서 오늘 강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강의 인원이 너무 적어서 폐강됐습니다. 예. 한 분인가 두 분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강의 아이템으로 하기에는 제가 두 명 이렇게 한테 2명 대상으로 강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는 강의를 안 하는 걸로. 서원정 대표님, 제가 있는 지역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11개월 근무 후에 계약 종료. 그리고 3개월 휴직 후 다시 새로 계약 체결하던데 문제는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11개월 근무하고 계약 종료하면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퇴직금 안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계약직이면 아예 처음부터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노동청에다가 아무리 공적 기관이라 그래도 노동청에다가 근로자가 가서 이거 부당해고라고 나 자르려고 11개월만 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근무시키고 자른다고 하면 진정됩니다. 네. 부당해고 사례 들어가요. 근데 3개월 있다 다시 채용했으니까 부당해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3개월 있다 또 채용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퇴직금을 안 주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채용했다 하더라도 나는 못 받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직장은 이제 땡이죠. 종치는 거지. 그다음에 천상에서님 창업 도약 패키지 볼 수 있는 사이트. 창업 도약 패키지야.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진원. 아이고. 창업진흥원. 제가 정책자금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쭉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창업에 관련된 건 창진원. 여기 보시면 창업교육 사업화죠? 뭐 이거. 여기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창업 3년에서 7년. 이거는 최대 3억. 평균 1억 5천 지원. 540개 뽑습니다. 여기 특별한 기술 있으시면 꼭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지난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깝네요. 그죠?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이 별로 없으셔서. 창업대학 이건 화면 공유가 또 안 됐구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아시죠?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오셔서 여기 창업진흥원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없애고 여기서 도약 있죠. 도약 창업 3년에서 7년 미만. 그 다음에 여기다 사업화 도약이고 사업화 찾아보기 클릭하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여기 있잖아요.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 신청. 하면 여기 나오죠.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그래서 3년에서 7년 도약기 기업, 540개 회사, 최대 3억, 평균 1억 5천 내외. 그래서 여기 눌러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밑에 여기 양식 있어요. 주관기관 선택하셔야 되고, 요 밑에 가시면 양식 있죠, 이렇게. 요 양식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양식 쭉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강의했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기서 했고, 그때 막 7일 촉박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저기 윤사 대표님 제노스쿨에서 강의했잖아요. 그 강의할 때 제가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그 첨삭본 써드렸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창업 도약 패키지도. 그 제가 첨삭해 놓은 거 그거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화면 공유를 까먹는지 모르겠네. 자, 김민경 대표님 직원이 40세 이상인데 다시 한번 꼭 집어서 받을 수 있는 내용 부탁드립니다. 40세 이상이면 취업 성공 패키지밖에 없어요. 네.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이 34세 미만이에요. 청년 아니죠. 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 직무도 아니죠. 그럼 35세에서 49세 사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창업 고용 촉진 장려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 시간을 줄여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워라밸과 일가정 양립 지원금 그렇게 있죠. 그 직원 한 명에 대해서는 고용 촉진 장려금밖에 없네요. 장기 고용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장기 고용은 안 되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김민경 대표님. 장기 고용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래 근무한 자에게. 오래 근무한 자에게 뭐예요? 아,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없고요. 지자체별로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지자체를 보셔야 돼요. 이승숙 대표님. 사업 승인이 불승인 난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 후 바로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될 때까지 수정해서 내세요. 불승인이 난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취업규칙이 안 들어왔어요. 네. 취업규칙이 안 들어오고 서류 내면 당연히 불승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필요 없는 사업장인데요. 그래도 고용지원금 신청하려면 취업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10인 미만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없어도 된다는 거는 선택사항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서은정 대표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많이 채택하시던데 그렇죠? 근로자들 얘기 들어보니 불만들은 많더라고요. 많죠?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에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것도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겠군요. 네. 포괄임금제도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다 포함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냥 기본급이에요. 그냥 기본급. 네. 기본급으로 치고 거기에 아까 그 노무 분쟁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그 체불임금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를.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직장은 한번 이제 종업원하고 사업주하고 한번 붙으면 거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 그러세요.
포괄임금 계약서 잘못 썼다가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입사 10년 후에 받는 경우 초봉으로 작성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 예.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할 수 있어요. 예. 매년 1월 달에 근로계약서 새로 사인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상관없습니다. 올해 근로기간을 올해부터 무한 정함이 없는 계약이니까 입사일은 안 적어도 되고 근로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는 12월 31일 안 쓰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라고 딱 계약서 쓰면 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입사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어야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사실 노무사님들이 더 잘 알겠죠. 네. 노무사님들이 더 잘 아니까 노무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도 뭐 기본적인 건 아니까. 현상에서님 퇴직금에 관해 정확히 모르거나 헷갈리는 게 많은데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는 둥, 퇴직금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둥 명료하게 설명 좀요. 네, 이거 4, 5년 전에 이것 때문에 분쟁 엄청 많았던 건데요. 일단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연봉제가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연봉은 얼마야? 라고 쓰면 1년 계약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을 완전히 채웠어요. 그럼 퇴직금 줘야 돼요. 근데 1년 연봉 계약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어? 매년 퇴직금 포함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13개월치를 12개월에 나눠준다고 하는 연봉 계약서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약서. 근데 그 근로자는 매년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5년을 근무했어. 그럼 5년 동안 퇴직금 줘야 돼요. 분쟁 붙으면. 네, 그거 다 무효. 그다음에 퇴직금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지급해.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이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거 다 무효. 근로기준법 위반. 옛날에는 허용됐어요. 그래서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가지고 13분의 1씩 주다가 마지막 달에 두 달치 주는 거잖아요. 13분의 10이랑 13분의 13을 13분의 1, 13분의 2, 13분의 3 이렇게 주다가 맨 마지막 달에 두 달치 주고 너는 이거 퇴직금 정산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주는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이랑 붙으면 그거 퇴직금이라고 안 쳐요. 네,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퇴직금을 빙자한 상여금이라고 쳐서 기본급에는 안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시급을 새로 산정해서 그거에 못 받은 퇴직금을 다 줘야 돼요. 김민경 대표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안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받으라 하시니 지금 날 따로 받으면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이 어찌 되나 해서요. 아니 퇴직금 계산은 근무한 입사일 기준에서 줘야 되죠. 근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쓰는 게 아니라 근무 기간만 쓰시는 거라니까요. 네, 입사일은 거기에 입사일하고 근무 기간이 나눠져 있는 근로계약서면 입사일은 뭐 2002년 매월에 입사했고 근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12월 30일 쓰지 마시고 올해 1월 1일부터라고 해서 현재 급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시라고.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근무한 첫 해부터 다 계산해서 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1년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이 별도로 있다고 인식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그냥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어겨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다 무효예요. 둘이 협의해서 했을지라도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시고 그 고용지원금을 딱 신청하셔서 쭉쭉쭉쭉 받으세요. 그게 오늘 강의에 듣는 목적입니다. 아주 해피하게. 됐나요? 오늘 그럼 강의 마쳐야겠네요. 질문도 끝나신 것 같은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간만에 또 고용지원금 다뤘는데 역시나 고용지원금의 세계는 너무 멀죠. 그리고 노무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어요. 분쟁 사례를 파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오늘 12시 반인데 하루가 벌써 지나갔네요. 저는 주말에도 예창팩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창팩 준비를 하겠습니다. 19일 날 마감하는 예창팩 많이 되시라고 좀 기원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